달러 원 환율이 치솟으면서 실질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했는데 환율 상승세를 꺾지 못했죠. 자, 이대로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에서 이제는 노멀이 되어가는 환율의 고공행진, 이대로 둬도 괜찮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SBS BG 뉴스 앱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요 통화 가운데서도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주요국 가운데 최약체 수준까지도 밀려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달러 원 환율의 수준 1,470원대 위에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환율 수준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듣겠습니다. 장 대표님. 예, 보통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한테 맞는 환율 수준이 얼마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적정 환율이라는 건데 뭐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 1,380원, 90원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 IB 쪽에서 계산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거 대비 지금 뭐 많으면 100원 정도 높은 것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90원에서 100원 정도 높은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우리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일각에서 환율 수준 그 자체 가지고서 위기를 좀 얘기하면서 경각심을 많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게 지금 우리 적정 환율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환율이 낮으면 수출 기업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이 고착화될수록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좀 잃어가는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굳이 뭐 연구개발 투자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환율 수준이 높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각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IB 쪽에서 이제 추정하고 있는 우리 적정 환율은 1,380원, 1,390원 요 정도로 보고 계시면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져 있는. 그렇죠. 교수님. 저는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이론을 본다면 어디가 적정 수준의 환율이냐, 이건 몰라요. IB가 뭐 이렇게 추정한다고 하고 IMF도 추정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예, 7월에 1,350이었는데 그런데 1,470이 이제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부수적으로 좀 걱정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이게 뉴노멀이 아닌가 이거 걱정하는 게, 작년에 계엄령 때문에 또 1,450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게 원인이 같으냐? 우리가 계엄령 때는 일종의 패닉 상태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고, 지금 현재는 이 원인이 지금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은 이게 서학 개미들 외국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원인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원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뉴노멀이냐,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서 봐야 되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요거는 확실히 우리가 경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이 유지된다면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지만은,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한 수준에 좀 가만히 있으면은 적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뀌면은 적응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지금 특히 좀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진짜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환율이 많이 바뀌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일종의 패닉 상태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 때문에 환율이 변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그런 상황도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관리할 게 또 하나 늘었고,
요거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일단 양 교수님은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너무 가파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셨고 김 교수님 마지막.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가 사실은 다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예전에 시장이 예측을 했던 수준보다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속도와 기존의 예측치와의 괴리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뭐 수출 기업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또 수입을 또 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제 원재료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게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의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특히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되는 이제 비용들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네.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동성이 지금 넘치는 상황에서 투자할 곳은 뭐 AI나 뭐 이런 곳이 그 외에는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뉴스에 따라서 쏠림이 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너무 헷갈리는 게 이유가 많잖아요.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 통화뿐만 아니라 뭐 주요국 통화들 대비 달러 강세인 것도 영향이 있고 뭐는 또 엔화랑 동조화된대요. 근데 200억 달러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해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때문에 또 그렇다는 분석도 있고 이게 경중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뭐가 제일 주요한 요인이 계속 지금 환율을 밀어 올리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고 어떤 게 중요하냐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뭐가 제일 아픈 거예요? 우리 환율 그거를 알면 그걸 알면 아마 외환 환율 네. 전망하고 이러는데 완전히 뭐 쪽집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문연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제경제 저도 이제 그 환율으로 논문을 썼지만은 환율의 행방은 사실 동전 던지기보다도 더 우리가 맞추기 어렵다. 동전 50대 50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계량 경제나 국제 경제 하다 보면 환율은 랜덤워크 한다. 랜덤워크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고요. 네.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 경상수지도 얘기를 하고 뉴스도 얘기하고 또 위험회피 성향도 얘기하고 미국의 셧다운도 얘기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있으면 그 흑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외환의 어떤 수급을 맞췄는데 지금은 경상수지 더하기 우리 내국인들이 그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밖에다 퍼나르는 즉 한국 외환시장에서의 그 달러화 수요가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본 통화라든지 아니면 한국 통화라든지 중국 통화라든지 보면 다 아시아 쪽에서의 주요 경제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이 통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위안화에 동조된다. 어떨 때는 엔화에 동조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엔화에 많이 동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엔화의 약세가 또 우리 경제 체력이랑 상관없이 또 우리 달러 원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시시때때로 움직이니까 사실 환율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양 교수님, 제가 똑같이 우문할게요. 뭐 환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언제든지 가장 직접적인 원인서부터 보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은 11월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빼면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가니까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수수께끼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잘 됐던 하반기에 왜 달러는 원화는 계속 약화됐느냐 그게 수수께끼거든요. 네. 예를 들면 9월, 10월 그럴 때. 그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서학 개미들이 그 외국에 나간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갔느냐 또 외국으로 갔느냐 그게 지금 하도 그냥 뭐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서 AI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 원인은 그러면은 왜 지금 와가지고선 미국 AI 시장이 조금 휘청거릴 때 외국인들은 돈을 빼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빼서 다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투자 시장, 그 주식 시장이 되든지 또 부동산 시장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이 많다, 결점이 많다. 그래가지고선 차라리 미국 시장에 계속 돈을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달러만 놓고 만약에 장부를 쓴다면 수입 계정과 지출 계정을 따져보았었을 때 지금 지출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선뜻 이해 안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 우리 이제 수출 많이 하니까 무역 수지. 흑자 보면 달러가 그만큼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 예를 들면 무역 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전혀 줄지 않고 있단 말이죠. 달러가 들어올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올라가는 걸까? 그게 이제 수출이 저희가 괜찮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수출한 기업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달러를 벌어가지고 원화로 바꾼 다음에 이제 네. 한국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를 또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계속 수출이라든가 이런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존의 공식이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벌더라도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달러를 쥐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제 한국의 어떤 매력도, 한국 경제에 투자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그런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업들도 결국은 미국에서 투자 이제 특히 첨단 산업을 생각했을 때 AI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네.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미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AI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나 이런 전통적인 산업의 수출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중국의 추격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새롭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달러를 벌어온 것을 한국의 이제 국내 경제에 투자할 만한 그리고 서학개미 이렇게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한국 기업들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도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했어요. 수출해서 달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달러 계좌 있잖아요. 달러 계좌에 그 수출한 대금을 넣어놓고선 풀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안 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원화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죄송합니다.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거는 혹시 변수가 안 됐습니까? 43일간 최장기간 셧다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시장이 돌았던 거는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TJ 계좌가 이제 동결됐다, 묶였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돈이 시장에 풀리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달러가 시장에서 확 유동성이 줄면서 달러 가치가 폭등을 했다. 그렇죠.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유동성을 조절하던 장치 중에 하나가 연준의 그 TJ 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 잔고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민간 그 금융기관 쪽에서 여유 있는 그런 달러가 모자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러 유동성 말씀하신 대로 달러 유동성이 마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고 그거는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거고 달러 강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코스트로 나타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유동성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은 가버먼트 셧다운 자체 그게 불확실성을 올려주고 리스크를 오프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거, 펀더멘탈한 거, 앞에서 이제 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9% 1%와 미국 경제 성장률 2%이 차이를 놓고 보면
어떤 나라가 더 성장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차이와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차이, 이거에 따라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더하기 이런 리스크 요인까지도 감안을 하면 복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부터겠죠 아마.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으니까 대미 투자 약속한 부분 연간 200억 달러 제한을 두지만 200억 달러는 나간다. 한국에서 달러가 나간다. 어떤 방법이든 모르겠지만 요거는 환율 상승의 압력 요인이 될까요? 저는 불안 요소가 되긴 하지만은 크게 영향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200억 달러를 정할 때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00억으로 정한 거죠. 네. 물론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내년 경제가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 요소가 되긴 하지만은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물론 불안하니까 요것도 뭐 기여는 하고 있죠. 기여는 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예, 그렇죠. 김 교수님. 네, 뭐 당연히 이제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돈이 빠져나간 게 아직 나간 아니기 건 때문에. 아니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예측이라든가 불안감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원화 약세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시장의 어떤 예측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루트를 통한 영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확 쏠려가지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긴 하고요. 네. 좀 미세 조정을 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원화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맞기는 하죠. 만약 외국계 외환 딜러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전반적인 어쨌든 이거 다 수급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수급 논리상. 수급 논리로 잡히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러 원 환율의 고공행진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교수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시장에서 현물로 이제 안 잡힐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지적하신 대로 심리적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200억 달러가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험적 성격으로 우리가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제 소지에서 해외 투자한 부분이 약 한 5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야 반은 안 되지만 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시장에는 안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심리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버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미국에다가 이전해야 된다는 점은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 대표님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결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를 아까 주요하게 보셨다는 말이죠. 네. 지금 새로 들어선 내각도 사실상 엔화 약세로 가고 싶어 한다는 뜻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노출했잖아요. 네. 그래 엔화 약세도 기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정부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시장을 볼 때 지금 좀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은 기존의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뭐 3% 정도 내외를 하니까 성장률도 저성장에서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고 네. 이렇다고 보면 충분히 정책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성립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케치 사네 총리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내각에서 하는 거가 21조 3천억 엔의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네. 결국 17조 엔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것은 사실 엔화 약세 요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25bp 인상 내년 초로 예상되는데 그거로 인한 엔화 강세를 우리가 더 봐야 될지 아니면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채가 늘어나서 엔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더 봐야 될지
그럼 시장은 제가 볼 때 지금 엔화 약세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엔 환율이 160엔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개입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러 엔 환율을 우리가 직전까지 봤던 1,450원, 1,470엔 이때까지 훅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 스카페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일본을 향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너무 엔화 가치 떨어뜨리지 마 이제 공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밀고 나갈 의지가 있나 보네요 지금. 글쎄요, 뭐 그런데 그게 얼만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엔화 약화를 하는 정책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일본이 그 수출을 통해서 뭐 회복을 한다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런 목적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정책의 여파인지 이게 좀 의심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일본이 그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거는 지금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자가 늘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약화되는 그 원인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도 지금 뭐 국채 가격이 좀 요동치고 있고 네. 약화되는 이유가 지금 뭐 특히 독일하고 그 프랑스의 저 재정 적자 국채가 너무 크지 않나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대해서 또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게 어떤 뭐 수출을 통한 뭐 어떤 그 정책이 아니라 그냥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여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달러와 마찬가지로 엔화도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통화인 거고 이렇게 엔저로 간다는 거는 이제 원화도 같이 따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특히 요즘에 보면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네. 그럼 내년에도 우리 환율 수준을 예측할 때 지금의 1,400원 최소 1,400원대에서는 계속 생각해 놓고서는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시장에서도 지금 금융기관들은 이제 1,400원대로 내년 환율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하로 지금 내려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 복합적 요인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엔화와의 동조화 같은 경우에 물론 저는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주 슈퍼 엔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는 이제 생각하진 않는데요.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뭐 예전에 아베노믹스를 네. 좀 계승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다카이 사나이 총리가 근데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죠. 근데 아베노믹스 시절과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재정 여력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제한이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슈퍼 엔저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 어떤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구조적으로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도의 하락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 있는데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제 강화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요소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의 향방이 또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향방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화를 좀 강하게 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산적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좀 뭐 1,300원대로 갑자기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똑같은 말을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사실 그건 이제 우리 쪽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미국 쪽의 원인을 찾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AI 투자도 그렇지만 뭐 셧다운도 그렇고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처음에 재집권할 때 달러를 약세로 가서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이 기치를 내걸었는데 전혀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트럼프 행정부 그대로 둘까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되고 이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달러를 약하게 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아니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거에 필요 조건이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달러 가치가 약하면 사실 그 뭐랄까 달러 주권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달러의 아주 이상적인 강세. 달러 지수가 이상적인 강세. 강세. 달러 지수가 113, 뭐 116인가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100까지 백이잖아요. 100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과도한 달러 강세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쪽 행정부에서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런 아주 달러의 낮은 약세가 아니라 정상화를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상화에는 다른 나라 통화들이 만약에 너무 약했다 그러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앞으로의 그 달러 원 환율의 향방은 대외 요인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구조적이고 아니면 뉴 노멀이라고 하면 오히려 국내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10년, 15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외 순 채권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순 자산이 2조 7천억 달러고요. 네. 대외 자산이 그리고 순 자산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부터 우리가 우리의 국부를 해외로 자꾸 이전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경제랑 우리나라의 성장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잖아요. 뭐 2050년이 되면 0%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다 생각할 것은 생산성이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 서학개미 아니면 우리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릴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달러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달러 원 환율의 고공행진을 계속 유지시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면 김 교수님 이제 물가 걱정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입 물가 예상대로 최근에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거든요. 고환율, 고물가. 특히 이제 우리는 대부분 해외 쪽에서 들여오는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고환율은 이제 물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여파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 수입 물가라든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제 생산자 물가 이런 쪽으로 결국 반영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내수에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수출은 계속 이제 견조하게 호황을 보이면서 이제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이제 내수가 이제 반짝 이제 올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소비가 좀 살아나다가 약간 네. 위축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러면서 뭐 소비 심리가 조금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은 내수를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우리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장률을 어느 정도 갉아먹을 정도의 상당한 부담이다. 이건 문제잖아요. 글쎄요, 뭐 저희 지금 저기 그 뭐 IBK에서 뭐 연구한 것으로 따르면은 뭐 월 평균 1,500 정도의 환율이 유지된다면은 그러면 3개월 후에 뭐 저 소비자 물가가 한 7% 상승하고 수출은 좀 9개월 지난 다음에 9% 감소하고 네. 뭐 그런 지금 그 화면에 결과가 나오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경제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거는 확실한데 여기서 다 좀 시차들이 있습니다.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그 기준으로 한 건 1,500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지금 저 기업들이 예상하는 건 1,400대니까 저렇게 심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 고환율이 저 유지된다면은 좀 문제가 따르는 거는 좀 확실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네요. 환율이 높으면은 수출은 잘 저 되는 거 비용이 아닌가요? 아니요, 저 비용이 아닌가요? 올라가니까요. 원자재. 또 그런 면이 예, 있어서 원자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올라가고, 해보면 예, 원자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 수출도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고 뭐 그 국내 생산 같은 것은
국내 부분 같은 거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내수 같은 데도 영향은 주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그 뉴노멀이라고 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그 무리라고 무리 해석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은 또 그 지금 너무나 상당한 부분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AI 부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에서 좀 성장 그 AI 그 주가 가격이 낮아진다 하면은 우리 그 원화가 뭐 그렇다고 해서 1,300대로 돌아가진 않겠지만은 지금보다 약화될 가능성 달러가 약화되고 그 원화가 지금보다는 좀 강화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그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보이시면 환율 1,500원 이상으로 갔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영향들 중에서 저는 이제 여쭤보시면 소매 판매. 저기 이제 소비잖아요. 네. 결국에는 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매 판매 소비가 저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꽤 많이 감소하네요. 지금 네, 5개월 뒤에 소비가 저렇게 4% 감소한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현상 아닙니까? 저게 네, 실질 성장률을 어느 정도 깎아먹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수치적으로 저게 성장률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사실 좀 엄밀하게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저희 경제는 이제 사실 GDP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소비가 아주 드라이브하는 이제 소비가 주로 이끌고 가는 경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네. 수출이 이끌고 가는 경제라고 생각할 때 소비가 이제 압박을 받긴 하겠지만 GDP를 소비가 단독으로 이제 크게 깎아먹지는 않진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출도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기업들이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 상승에 더 크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의 어떤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도움이라든가 또 중견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시장 금리가 지금 8개월 뒤에 4.6%포인트가 올라간대요. 네. 폭등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코스피도 망가질 것 같은데요? 예, 5천은커녕 4천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달러당 1,500원이라고 하면 저 기준 했던 그 환율 수준이 1,350원인지 얼마인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한국은행도 그렇고 다른 전망기관에서 보면은 달러 원 환율이 10% 정도 상승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에 0.0 많아야 0.5% 연간 0.5%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라고 그러면 3.5%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왔다. 그래서 저 계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추정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저기에서처럼 환율의 변화가 물가에 전달되는 우리가 패스스루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물가 기조 자체는 변할 것이고 그것은 소비에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일단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소비가 줄게 되면 기업의 투자도 줄을 것이고 이런 영향들이 궁극적으로 성장률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환율이 일단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엔 정부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가 모여서 이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고 사자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환율 안정을 위한 액션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예상되는 액션들이 있습니다. 이건 김 교수님과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이미 사실 해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40% 이상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민연금은 성격상 국민들의 이제 노후 보장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을 본격적으로 환율 안정을 목표로 쓰기는 어려운 측면이 본질적으로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시장 교란을 이제 피하는 수준에서 이제 환해지하는 이제 비중을 좀 시기나 비중 이제 규모를 좀 조절을 한다던가 그리고 달러의 유동성이 굉장히 시장에서 불안할 때는 이제 한시적인 어떤 연금을 통한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제한적으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의 안정 요인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협의체를 통한 환율 안정을 만약에 아무래도 시도해 본다. 예, 우리 김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할 때 이걸 현물 시장에서 그냥 바꿔서 나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또 달러 수요 압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행이랑 수합을 걸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뭐 이런 시장에서 안 일어나게 네네네.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시장 안정 조치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수합 자체는 미 재무부가 볼 때는 저거 오퍼레이션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대미 투자할 때 이 부분도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서로 논의를 해서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크다고 하면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국민연금을 가지고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는 기금의 이윤이랑 그걸 늘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지만은 이렇게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장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미 통화수합 계약은 체결을 했고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번에 협의체는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이 더 더한다라는 거잖아요.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일단 이 부분 질문 먼저 드릴게요. 뭐 어차피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좀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은 뭐 시장에는 뭐 원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국민연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그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안을 좀 해소시킨다. 그런데 역시 이걸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요거는 시간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버는 거다. 시간을 버는 거죠. 그 동안에 뭐 우리가 진짜 운이 좋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미국 그 주식 시장에서 AI 붐이 좀 가라앉아 가지고선 좀 원화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좀 희망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거는 뭐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 환율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가야 될 거냐 요거를 진짜 좀 고민할 시간을 지금 우리가 좀 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 확실하진 않지만은 지금 문제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으로 투자하는 돈이 좀 그 너무 빨리 나가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것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막아둘 수가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 증권시장에만 의존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 개인들의 노후 생활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선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투자 환경을 좀 어떻게 좀 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시작하지 않을까 좀 보고 이게 좀 장기적인 답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혹시 이게 미국이 딴지 걸지 않겠어요? 이제 일종의 아까 오퍼레이팅 얘기하셔서 시장 개입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시비를 요거는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미국이 주로 그냥 계속적으로 싫어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 돈이나 뭐 엔화를 약화시키는 거지 강화시킨다면은 오히려 반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게 그 위헌 보고서에 쓰기는 일방적인 그 개입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전에 그 미국 그 재무부하고 좀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화된다면은 최소한도 교과서 경제학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좀 덜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미국도 선택적이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칙보다는 선택 같은데 저는 그거죠.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서 이제 그걸 이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협의를 가졌고 얘기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협의체가 혹시라도 뭐 시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미국이 여겨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 어쩌나 이제 요 걱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달러 수급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명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죠. 네. 물론 방향이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것과 반대된 방향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한 저희의 국민연금 활용 방안은 아니고요. 결국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수준은 이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단기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코스피에 대한 어떤 5천 선이라는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둔다거나 뭐 아니면 환율의 어떤 적합 수준이라는 이런 목표를 두고 국민연금을 거기에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던 미국 자산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수익을 얻고 팔았어요. 팔아서 달러를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만약에 포지션을 취했다고 치죠. 그럼 이제 그런 거는 미국이 반발할 수 있는 요인인 거잖아요. 제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자산운용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네. 지금 이런 협의체가 너무 과도하게 역할을 하는 건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저에는 사실 미국 금리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이 혼란을 가졌던 것도 미국 금리 내릴 것처럼 하다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이 또 보이니까 지금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쪽에 무게가 또 실린 겁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뭡니까? 시장에서는 엄청 실렸죠. 내릴 거로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안 내릴 거에 대해서 70% 이상을 확률을 줬다가 뭐 다 아시다시피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내릴 수도 있고 노동시장 좀 불안해 그러니까 바로 80% 이상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들이랑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런 뉴스에 따라서 시장 움직인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유동성 장세 아니냐. 왜냐면 금리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이고 내린다 그러면 늘려주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AI 붐이라는 그런 어떤 뭐 이벤트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 모먼텀은 유동성이 가져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윌리엄스 총재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파월 의장의 복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시장에서는 호키시한 그러니까 금리 안 내려도 된다는 사람들의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10월달 의사록에 보면은 매니가 그런 거였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의사를 표시 안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무게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은 맞아 우리가 지난 9월달, 10월달에 생각했던 미국 경제의 흐름 이거는 12월달엔 금리 내려야 된다는 대로 다시 회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공식적인 물가 지표 아니면 노동 지표는 나오지 않지만 10월달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민간 부분에서 축적되고 있는 고용 시장에서의 좀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한 그런 거 계속 유지하는 거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인 경제를 보는 연준 안에서의 경제에 대한 뷰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12월 달에 당초 예상대로 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금리 향방입니다. 양 교수님. 지금 여기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뭐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통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깜깜이 상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0월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그래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거를 보고 또 그 매주 나오는 뭐 저기 그 실업 그 통계 같은 걸 보면서 대강 좀 그래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통계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전에는 금리 내릴 가능성이 90%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이게 또 뒤바뀌어 가지고선 그 안 내릴 가능성이 60%다. 그런데 또 한마디 또 하니까 또 80%다. 저는 미국 전문가들도 솔직히 이제 못 믿겠어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지금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통계를 알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은 그냥 이게 소수 의견이구나, 이게 뭐 그 대다수 의견이구나, 뭐 그렇게 좀 판단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엄청나게 민감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금리에 대한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엄청날 수가 있는 거죠. 환율은 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제각각이고 충돌하고 불확실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밖으로 새어 나오는 이 보이스들이 이제 시장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겠습니까? 크리스토퍼 올레이산 또 금리나 지지하는 발언 했네요 또. 그러니까 더 올라가네요 금리나. 이러다가 또 누가 혹시한 말로 또 한번 탁 하면 또 달라지겠죠. 이제 이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 인하를 굉장히 압박을 계속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에 대한 영향 이런 우려를 이유로 사실은 좀 미뤄오다가 최근에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인하 쪽으로 이제 틀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여전히 트럼프 정권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 정권에 조금 더 친화적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하 쪽으로 좀 더 이유를 찾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경제 상태를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기타 요소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관세를 굉장히 높이는 제스처를 네. 취했다가 네. 이게 물가를 이제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요즘 다 또 슬쩍 걷어들이시죠. 네, 걷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권도 사실은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네. 이제 인하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네. 또 관세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짐바브웨에서요 2000년대 후반에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필품 사는 사람들이 돈을 술에 싣고 가는 이런 진풍경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본격 반등하려면 이 고환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